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국 정치의 한 시대를 마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를 돌아보려 합니다. 2021년 1월,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 중에 취임했습니다. 세계적 대유행, 경제 위기, 그리고 깊은 사회적 분열. 이 모든 것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바이든은 과연 이 난관들을 극복했을까요? 아니면 더 큰 혼란만 남겼을까요? 오늘 우리의 여정은 바이든 행정부의 성과와 실패를 낱낱이 파헤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놀라운 사실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이든이 취임 직후 직면했던 코로나19 대유행입니다. 당시 미국은 하루 평균 20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바이든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의 전략은 무엇이었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미국 구조 계획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1.9조 달러 규모의 이 계획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600억 달러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 자금은 검사, 백신 공급, 공중보건 인력 확충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 백신 생산을 대폭 늘린 것입니다. 그 결과 바이든 취임 100일 만에 2억 회분 이상의 백신이 접종되었고, 이는 당초 목표의 2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8만 개 이상의 장소에서 백신을 이용할 수 있게 했고, 약국에서 예약 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학교와 사업장의 안전한 재개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했죠. 이러한 노력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2021년 말 미국의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사망자 수도 크게 줄었죠. 하지만 이것이 바이든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미국은 또 다시 위기를 맞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바이든의 가장 큰 과제는 경제 회복이었습니다. 그의 경제 정책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이든의 경제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적인 경제 구조 개혁이었죠.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으로는 앞서 언급한 미국 구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1,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고 실업수당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 등도 포함되어 있었죠. 장기적인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바이든은 더 나은 재건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이 계획은 인프라 투자, 청정에너지 전환, 교육과 보육에 대한 투자 등을 포함하고 있었죠.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는 어땠을까요? 바이든 임기 동안 미국 경제는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실업률은 크게 떨어졌고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이든 임기 동안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했고, 이는 많은 미국인들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대규모 재정 지출로 인한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죠. 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어땠을까요? 그는 취임 직후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선언하며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바이든은 취임 직후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하고 세계보건기구 WHO에 대한 탈퇴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또한 이란 핵합의 JCPOA 복원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죠. 이는 트럼프 시대의 고립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자주의로 복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곧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이든은 이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군사 및 경제 지원을 실시하고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냉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대러시아 제재였죠.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바이든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쳤죠. 중동 정책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바이든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려 했지만 원유 증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죠. 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동맹관계 복원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과의 갈등은 바이든 임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국 외교 정책의 큰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강조하며 다자주의와 동맹 네트워크 강화에 주력했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 세계보건기구 WHO 탈퇴 철회, 그리고 이란 핵합의 JCPOA 복원 노력 등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반영합니다. 또한 나토와 같은 전통적 동맹 관계를 복원하고 쿼드와 같은 새로운 협력체를 강화하며 중국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미국 중산층을 위한 외교라는 기조하에 여전히 우선주의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접근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급격한 철군과 그로 인한 혼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제한적 개입, 그리고 중국과의 갈등 심화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직면한 주요 도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바이든이 가장 강조했던 것 중 하나는 미국의 영혼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트럼프 시대 동안 심화된 사회적 분열을 치유하고 미국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죠. 이 약속은 어떻게 지켜졌을까요?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바이든은 다양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연방정부 기관들의 인종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고, 경찰 개혁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을 연방대법관으로 임명했죠. 총기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바이든은 2022년 6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위험한 사람의 총기 구매를 막고 총기 판매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기후변화 대응은 바이든 정부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는 2022년 8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3,69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의 분열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바이든의 정책들은 종종 공화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이는 정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민 정책, 낙태권 등의 문제에서는 양당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죠. 자, 이제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 4년의 궤적을 따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신속한 확대, 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 등은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한계와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 과정에서의 혼란 등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되었죠. 특히 바이든의 전통주의적 외교 정책 접근법은 때로는 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에서 바이든은 초기의 전쟁을 민주주의 대독재의 구도로 프레임화했고, 이는 외교적 유연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4년은 성과와 한계가 공존했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어느 정도 회복시켰지만, 동시에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분열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유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가되고 재해석될 것입니다. 그의 정책들이 미국과 세계에 미친 영향은 앞으로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의 기후변화 정책, 인프라 투자, 그리고 국제관계 재정립 노력 등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미국 사회의 양극화였습니다. 그는 단합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이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미국 사회의 깊은 분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정치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중산층을 위한 경제, 기후변화 대응, 민주주의, 수호 등의 어젠다는 앞으로도 미국 정치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4년은 미국이 직면한 복잡한 도전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때로는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분명 미국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남긴 유산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혹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미국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4년은 미국에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시대가 막을 내렸지만 그 영향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기억하고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